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운동만 신경 쓰고 또 음식은 대충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요,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몸이 심각하게 나쁜 상태, 너무 체력이 없을 때는 운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일단 영양이 흡수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혈액순환이나 또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운동이 필요한 거죠. 엄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보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 10개월 동안 아기는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무럭무럭 체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갓난아기도 운동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영양을 잘 흡수해야만 아기가 또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공장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생산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적혈구도 120일이면 한 번씩 재생이 되고요. 위장 상피세포는 5일 만에 재생이 됩니다. 뇌세포도 최근에는 뇌를 신경을 강화시키는 이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계속 재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초마다 또 매 순간마다 세포가 재생되는데 운동으로 재생되는 게 아니고 좋은 영양이 흡수됐을 때 세포가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 또 잘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 좋은 건강한 영양 흡수를 병행할 때 훨씬 좋은 운동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해서 살을 뺀다.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버드대에서도 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동 그룹과 또 운동하지 않은 그룹 1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불과 2.3kg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또 어떤 실험에서는 0.4kg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지죠.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내장지방이나 또는 체지방인데, 이 체지방은 비축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장에 빠르게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글리코겐이 소모가 되니까 운동 끝나면 굉장히 탄수화물이 당기게 되는 거죠. 밥이 먹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수영하고 나서 밥을 2공기씩 먹어서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운동하고 났을 때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더 살이 찌게 되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정말 더 균형 잡힌 영양을 잘 섭취해서 우리 몸의 위, 장, 간의 기능을 잘 끌어올리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한 운동만 신경 썼던 분이 식사를 조금만 건강한 음식으로,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그런 채소나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을 먹은 뒤에 훨씬 더 체지방이 잘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으로 다이어트가 잘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획하실 때는 정말 양질의 좋은 균형 잡힌 식사 같이 하시면서 너무나 지나친 체력 소모를 유도하는 운동보다는 체력에 맞게 서서히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면서 살도 빠지게 되는 이런 방향의 운동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과 이 식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을 정제 탄수화물을 일단 빼고 자연의 음식들을 최대한 구성을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다이어트가 잘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과 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분들은 빠르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산후에 이제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다이어트 식사법을 이제 바꾼 뒤에 한 5kg 정도, 2달 만에 5kg 정도, 또 석 달 만에 10kg 정도 감량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의 경우
일단 식사 중에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단백질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방향으로 많이 짜기도 합니다. 그런 식사에 반드시 과일이나 또 채소를 많이 먹는 해독 주스 같은 것을 좀 많이 먹으면서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하고 간 기능을 보강하면서 다이어트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칼로리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약 100년 전에 애트워터 개수라고 해서 어떤 기계 안에 태울 음식을 넣어놓고 그것이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것이 칼로리입니다. 이게 무려 100년 전에 생긴 개념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고도로 문명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로리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단순히 어떤 태우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칼로리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에서 각각 4kcal, 9kcal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음식마다 이 칼로리 태우는 개념의 열을 발생한 걸 측정해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그런 난로통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각각에 맞는 적절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킴으로써 열을 내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들기도 하는데, 칼로리는 절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냐, 죽어있는 음식이냐, 자연에서 온 음식이냐, 가공된 음식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약에 500칼로리를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죽어있는 음식, 라면이나 국수나 우동 한 300칼로리를 먹는다고 비교를 해봤을 때 칼로리 측면이라면 500칼로리가 훨씬 더 살이 찌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살아있는 음식이 주는 다양한 영양소들,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게 되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공된 음식,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가공된 음식을 통해서 몸에 적절한 신진대사가 깨지고 자꾸 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공식품과 이 첨가물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공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좋게 하거나 또 보존을 길게 한다거나 미생물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물과 첨가물이 만났을 때의 칵테일 효과, 우리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항상 이 정도 양은 안전합니다. 안전양만 따집니다. 근데 이 안전한 게 사실은 만나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 본다라면 첨가물끼리의 이 융합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당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액상과당 안 쓰고 그 대체로 설탕을 안 쓰고 대체 감미료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예를 들면 아스파탐 같은 것도 보면 아스파탐의 주 원료는 메틸 에스테르라고 해서 메탄올이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칼로리는 적고 설탕은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을 합니다. 이 시상하부를 자극함으로써 몸의 식욕 중추와 식욕 억제 중추가 교란이 일어나게 돼요. 직접적으로는 당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된다거나 이 중추에 문제가 일어나서 신경작용으로 인한 여러 알츠하이머, ADHD, 또 비만,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 첨가물들은 말 그대로 음식이 진짜 음식이 아닌 가짜 음식에 첨가를 해서 음식처럼 만들었잖아요. 저는 음식 모형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흉내낸 가짜 음식이라는 거죠. 이 음식 모형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뇌나 심장이나 간, 여러 장기들에 장기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제 실험 결과들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 간에 무리를 주는 첨가물 음식으로 인해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 지방 분화가 안 되고, 아무리 적게 먹거나 칼로리를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에 좋은 음식, 간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 다이어트의 가장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제로 열풍이라서 막상 뭐 설탕이나 액상, 가당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제로 열풍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로 뭐 아스파탐도 있고요, 자일리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자, 인공 감미료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역시 이것도 자연 유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도 그 화학명을 보면 L-아스파틸, L-페닐알라닌, 메틸에스테르입니다. 자, 그럼 메틸에스테르는 메탄올이거든요. 자, 사람이 아무리 작은 용량이어도 메탄올을 계속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찜찜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메탄올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를 잘못 자극을 받아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식욕 억제가 되지 않아서 비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뇌로 인한 여러 ADHD나 뇌 쪽의 문제들, 알츠하이머나 이런 질병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제 비행 범죄들이 좀 심각한 이제 사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먹었던 음식 중에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먹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뇌를 보면 뇌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리 제로라 할지라도 인공 감미료, 인공이 들어가고 뭔가 합성이 돼서 또 다른 걸 만들어냈을 때는 저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다양한 표본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저는 사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다양한 케이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제 신약 개발팀에서 7년간 재직하는 동안 신약을 몇 개 만들었을까? 저는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가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팀이었는데 7년, 아니 10년, 15년을 사실 일해도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또 이것을 검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약에 비해서 식품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식품은 특별히 어떤 위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가 됩니다. 미국의 FDA만 해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0년 만에 한 약이 나왔다가 부작용이 발견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식품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어떤 독성의 물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 안전성이 비교적 좀 쉽게 통과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새로운 그런 첨가물이 나왔을 때 이것의 위험성을 가려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현대인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학도 매우 발달하고 문명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라면 질병의 수는 줄어들고 환자의 수도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환자 수는 늘어나고 희귀암이나 희귀 질환들은 더 늘어날까? 또 편의점이 많이 이제 생긴 뒤에 우리 중고생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한 끼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중고생들의 자가면역 질환이나 크론병이나 이런 질병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첨가물이 단순 검사로 인해서 무해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좁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업, 가공된 음식들, 그리고 이 음식들에 들어간 이런 첨가물들은 좀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식이 어떤 통과가 될 때는 그 음식을 테스트하는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할 경우가 많아요. 동물 실험을 해서 안전했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배달 음식도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나 배탈이나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배달 음식에 대부분 만들어진 음식들에는 당연히 첨가제나 보존제, 유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첨가된 이런 물질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의 음식을 많이 먹고 어쩔 수 없이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좀 해독을 해주는 이런 식사법도 꼭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조건 칼로리에 집착하는 것과 운동에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리 제한,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 많이 태우자, 이렇게 운동을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맞다라면 우리 좀 적게 먹으면서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헬스장을 다녔더니 건강한 돼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과 운동이 저는 실패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방 분해하는 어떤 식품이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자가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는 온 몸에 500가지를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알려진 간입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또 신경물질, 호르몬 물질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사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간이 약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지방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살을 빼는데 실패할 수가 있죠. 우리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내부 장기인 간,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인 장이 매우 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병이 있는 상태의 분들을 보면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만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살이 찌지 않는 몸은 결국 건강한 몸이거든요.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간 건강을 집중해서 강화시킬 때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약 2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똑같은 식단을 줘서 운동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체중 감량을 체크해 봤을 때 그 결과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좋죠. 사실 심폐기능도 강화가 되고 근육도 강화가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림프순환도 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접근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몸속 내부 장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운동에만 이제 집착한다는 것을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음식은 대충 먹고 이제 운동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운동은 당연히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 근육 건강, 또 운동할 때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이로운 게 너무 많죠. 그만큼 저는 몸에 필요한 영양을 반드시 자연의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단 2개의 세포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갓난아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만 영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노년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 몸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카락 늘 자라고 손톱도 매일 자라고 있잖아요. 다만 보이는 것이 조금 덜 자라 보일 뿐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몸을 만들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위장 상피나 적혈구나 또 여러 혈관이나 심지어 뼈까지도 적게는 2년에서 7년 만에 새로운 몸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몸이 바뀔 때는 운동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이고 영양 이후에 운동을 더하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 달간 이제 PT를 받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한 30대 중반의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PT 받으면서 운동하면서 식단을 설계해 줄 때 보통 어때요? 닭가슴살에 뭐 방울토마토 샐러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닭가슴살을 이제 냄새만 맡아도 힘든 시점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닭가슴살을 아예 끊고 아침에 500g의 과일, 또 점심과 저녁 식전에도 또 오렌지 하나씩 과일을 한 200g 정도씩 더 먹게 해서 평소보다 과일을 한 700g 이상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식단을 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만에 체중이 4kg가 감량이 됐는데 그 중에 체지방이 6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대신 이 2kg는 근육이 늘게 됐습니다. 해서 총 4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이분이 평소 운동은 똑같이 했거든요. 음식을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체지방 분해가 이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고, 체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사를 하는 간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독소도 몸에서 빼내야 되는데 과일을 식사로 하게 되면, 특히 아침에 하시게 되면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에게 아주 좋은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크게 보면 9대 영양소로 보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9대 영양소를 과일에게 붙인 이유는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 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가열을 하는 순간 효소는 그 활성이 다 파괴가 됩니다. 과일에는 이 효소가 들어있고,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사과에 있는 퀘르세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인데, 이 성분들은 반드시 간 기능에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은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로지 과일과 그리고 야채를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먹게 되니 간 기능이 좋아져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가 되었고, 똑같은 운동량이라 할지라도 더 빠른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또 근육은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양소는 수분,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과일의 수분은 절대 맹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대 영양소를 가진 과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체지방과 독소는 빠지게 되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살이 찌는 진짜 이유, 우리가 먹어야만 생명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은 것을 적절하게 에너지도 만들고 피와 살을 구성할 수 있는, 우리 온몸을 다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상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이 쪘다는 것은, 이 살은 사실 근육이 아니죠. 지방이 쌓인 거죠. 지방이 축적이 된 결과가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왜 축적이 됐을까? 우리가 식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된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비만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먼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이나 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날씬했던 적이 다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냥 먹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했던 시절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나 또는 이제 요즘 이제 소아 비만과 청소년 비만도 많은데, 그 옛날 시절과 요즘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가공식품, 식품 산업이 너무나 발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명의 영양학과 성분의 영양학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게, 아무리 영양소를 몇 그램 넣었어도 모유와 분유는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모유는 완벽하게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분유는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엄마가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담을 수가 없죠. 이것처럼 잘못된 식사, 한마디로 가공식품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치우친 영양소의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음식이 다 소화가 되지 않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게 되는 이 비만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큰 요인은 식사법의 문제로 비만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잘못된 식사, 특히 저는 가공된 음식에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칼로리의 정의는 물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1칼로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영양학자 에트워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봄배 열량계라는 어떤 통 안에 음식을 넣고 그것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라고 하고요. 지방은 9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태워서 발생시키는 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우리 몸의 원리라면 이 칼로리의 계산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소화 효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로 계산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 할지라도 자연의 음식과 가공된 음식은 무게가 같다 할지라도 칼로리가 전혀 다르게 되고요. 아무리 높은 칼로리를 먹어도 자연의 음식으로 먹을 때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적은 칼로리를 먹어도 가공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과 여러 요소들 때문에 뇌의 시상하부를 또 자극해서 식욕, 억제,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칼로리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저칼로리 식단을 짤 때 영양소에 또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너무나 작은 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몸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움직이지만 어떤 보상 심리가 발달을 해서 이렇게 내 몸이 기아 상태구나,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칼로리를 계속 먹다 보면 여성분들 저칼로리 식단에서 100칼로리, 200칼로리 이렇게 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일반 식사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요요가 오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 때문에 또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요요 현상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바로 칼로리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식단은 오히려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또한 이제 운동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만이 됐다는 거는 저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 비만이 됐다는 것은 지방이 축적된 거고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인 간 건강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체지방이 쌓인 몸은 대부분 비만 세포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염증도 많고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이 살을 뺀다라는 개념은 너무 가혹한 거죠. 몸이 너무 힘든데 운동할 힘도 없는 분에게 운동을 접근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면서는 심폐 기능이나 근육이나 혈액순환에서 굉장히 좋죠. 몸을 활력 있게 만드는 측면,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자체가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좋은 음식으로 간의 기능을 높여서 이 간이 지방 대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칼로리와 운동으로 시작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좋은 음식으로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체력이 생겨서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아름다운 몸매와 또 근육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100% 요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기아 상태에서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몸에서 사용할 이제 에너지로 만들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몸에 남아있는 잉여, 지방이나 또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우리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생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죠. 하지만 몸은 기아 상태를 경험하면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아를 경험하지 않고 잘 저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칼로리 식단 또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끝나고 나서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밥을 먹거나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일단 몸이 저장하려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더 쌓일 수 있게 되고 또 몸매가 또 다시 예전으로 또 살이 찌게 되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슬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먹을 걸 다 먹으면서도 체중의 변화가 크게 이제 없는 상태에 정말 자유로운 다이어트를 끝낸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절대 적게 먹지 않거든요. 뭐 이것저것 크게 막 가리는 음식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단 제가 가려야 되는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 자연의 음식과 또 가공된 음식을 저는 그래도 많이 구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살아있는 음식 중에서도 이걸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찌지 않는 체질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인데요. 제가 강조하는 이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우리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비만의 상태를 제가 영양 결핍, 영양 실조라고 했는데 그 영양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상태로 효소까지 같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저는 총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여기까지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의 6대 영양소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효소, 그리고 면역세포나 또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까지도 과일에 있고, 또 너무 중요한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 그래서 과일은 9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은 뭐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바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충분히 먹게 되면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탄수화물 음식이나 우리가 과식하기 쉬운 가공식품, 뭐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고기 같은 음식들을 굉장히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주는 포만감이 크고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먹긴 먹되 적게 먹어도 다 먹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저는 얼마나 하루에 과일을 많이 먹느냐,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다이어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잘못된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체력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살을 빼기 위해서 체력이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영이라는 것을 도전을 했었는데, 수영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하다가 오히려 너무 이 체력 소모가 많고 지쳐서 운동이 끝나면 또 밥을 더 먹게 되고, 한 공기 먹던 사람이 2공기를 먹게 되고, 식욕이 너무 폭발해서 또 빵을 먹게 되고, 이런 더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고 몸이 더 상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몇 시간씩 오래 해야만 이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과한 운동은 우리가 산소라는 것을 마시게 되면 이 산소에서 약 2%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늘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정상 기능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늘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인체는 활성산소가 또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중화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막 달리기를 한다거나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몸에 지나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체가 다 중화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보충을 해서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운동만 한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몸을, 또 인체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빠른 노화가 오게 되고, 또 염증이 생긴다거나 여러 질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서 특히 이제 단백질 보충제만 많이 드시는, 예전에는 그런 좀 트레이너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이나 또 굉장히 그 간이 많이 약해져서 얼굴이 까만 건강한 혈색이 아닌 이런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나에게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적당한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좀 1시간에서 많으면 2시간 그 이상을 운동하는 것은 저는 해롭다고 봅니다.
저는 먹는 것과 운동 두 가지에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자면 더 중요한 거는 먹는 것. 거의 7, 80%를 저는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은 20, 30% 정도로 좀 작게 보는데요. 뭐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 안 하고 그냥 식단만으로 저의 이 건강과 크게 체중 변화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식단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체조직을 구성하고 이 10달 만에 정말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아이는 운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영양소로 자라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는 일단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이 과하게 늘어난 상태이고 지방을 어떻게든 잘 분해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근육이 이제 잘 만들어진 건강한 몸으로 되는 것이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운동만 한다라면 이제 체지방 분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동만 하게 되면 아름답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식단과 운동을 같이 병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해서는 활성산소 증가라든지 다양한 여러 잘못된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들도 같이 섭취하시면서 간 기능을 강화시키면 이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적인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로 변신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 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빵이 매력적이고 이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상담 받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권했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빵이 너무 먹고 싶다.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끊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의 수반이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몇 번 참다가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빵을 먹긴 먹을 거야. 먹을 건데 먼저 과일을 먹고 먹자. 과일을 먹은 다음에 빵을 먹자.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과일을 먹고 나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 또 과일에 들어있는 맛들이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 이미 달콤한 맛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죠. 단맛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이미 충족이 됩니다. 청량감과 달콤한 맛이 우리가 이미 충족이 된 이후에 빵을 먹게 되면 빵의 맛이 그렇게 예전처럼 맛있다라고 못 느끼게 돼요. 또 왠지 약간 그 기름이 산화된 찝찝한 그런 산패된 느낌도 들게 되고 예전보다는 덜 맛있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대로 그냥 맛있다고 해도 이전에 과일을 드시고 과일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빵이 주는 유해함이 줄어듭니다. 혈당을 올린다거나 살이 찐다거나 하는 것들 좀 줄어들게 되고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굳이 왜 빵을 먹어야 되지? 빵이 맛이 없다라는 시점이 오게 돼요. 이렇게 빵 중독증을 해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디저트나 다른 과자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과일을 먹고 먹자라고 한번 순서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양이 점점 줄어들고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 친한 지인이 하는 방법인데 원래 습관이 식사를 1시간 동안 느리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도 1시간이 걸려요. 케이크를 먹어도 1시간, 밥을 먹어도 1시간. 우리 케이크를 먹을 때 보통 커피 이런 음료와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진 그 지인은 살이 전혀 안 찌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기간에 유혹을 또 참기도 어려웠고 또 습관을 한번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체중의 변화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긴 먹되 1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먹는 습관, 그러면 이 습관은 굉장히 몸에 크게 바로 즉각적으로 해를 주지 않고 몸에서 다 해독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단 늘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이 습관을 했을 때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과식의 원인을 자연의 질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원숭이에게 실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원숭이가 100g 정도의 찐 감자를 주면 그냥 그 하나 먹고 만족을 했는데 찐 감자에 버터와 꿀을 발라주니까 원숭이가 식욕이 폭발을 해서 무려 4배 감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에 꿀과 버터, 당분이나 지방이 섞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맛이 더 폭발을 하게 돼서 훨씬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식사라는 것은 자연의 성분이 부족한 식사를 말합니다. 과식은 저는 효소 결핍이다 라고 보거든요. 왜 과식을 하게 될까? 가공식품이나 아까 같이 양념이 묻어져 있는 자연 음식이라 할지라도 양념이 많이 돼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계속 더 먹게 돼요. 더 먹게 되고 그 양념 때문에 또 이 식욕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먹으면 과식이 절대 안 돼요. 그냥 찐 감자만 먹는 것, 찐 고구마만 먹는 것, 또는 과일만 먹는 것. 과일로 과식해서 체했다라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이나 또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안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이 에너지로 인해서 수많은 효소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생명 반응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인체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2,000개의 효소를 가지고 있고 이 효소 반응 때문에 이렇게 눈도 깜빡이고 심장도 뛰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양념이나 요리가 지나치게 많이 된 음식에는 효소가 다 파괴돼 있어요.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파괴가 됩니다. 가공식품은 애초에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또 몸에 건강에 해로운 많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 부족의 결과가 과식이다. 부족한 것은 효소가 결핍된 식사,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식사가 되겠습니다. 포만감이 오지 않는 거죠. 효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효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효소가 충분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충분히 효소가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멈추게 되는데 가공식품만 먹거나 다 요리가 다 된 음식만 먹으면 계속 효소가 안 채워지는 거죠. 인체는 효소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안 채워진 음식을 먹으니까 더 많이 먹어라는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반응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약 37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제가 실험실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했을 때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약 50종이 돼요. 우리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또 당분들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 세포를 배양할 때는 이 배양액에 충분히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영양소를 다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냥 막 식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내 몸에 때로는 안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동안 먹었던 음식 또 내 몸에 쌓였던 독소 때문에 이 독소를 빼는 것, 즉 해독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의 단식, 이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세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단식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불필요했던 부분들이 해독이 되면서 이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여러 화학 물질들이나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를 지방이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 음식을 물이나 여러 이제 효소나 간단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동안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이 굉장히 가득한 이 음식들을 절제함으로써 해독이 되고 기본 영양은 흡수하는 방법으로 체지방만 빠지는 그런 단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열흘 단식을 만약에 추천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열흘 동안에 물과 과일과 이 채소 이 세 가지만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열흘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계속 해독, 클렌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아침에 드시고 또 아침에는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저는 지금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일만 먹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제철과일 위주로 약 500g, 사과 중간 사이즈 정도 한 2개 정도의 분량인데요. 이 과일을 한 접시 드시고 점심까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조금 더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과 야채, 채소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과나 양배추 또는 사과나 당근, 이렇게 좀 단순한 배합의 과일과 야채를 물과 함께 1대1대1의 비율로 한 500ml 정도를 많이 또 드시면 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해독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과 채소 이렇게 한 가지 정도의 과일 야채를 섞어서 500ml 이상 충분히 드신다면 그냥 단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해독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해독, 특히 이 지방과 여러 가지 독소, 노폐물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엄청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또 그 전에 우리 몸에 쌓여있던 여러 숙변들, 아마 이제 몸에 있는 좋지 않은 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틀이나 3일 안에 쾌변을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몸에서 오히려 단식을 하니까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일과 야채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에 먹었던 밥이나 여러 단백질, 고기 이런 소화가 더디게 묵직한 음식들에 비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배고프다, 약간 허기진다, 살짝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이 결핍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던 음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흘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단식을 한 후에 일어난 효과는 피부가 맑아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변 상태가 굉장히 이제 깨끗해지는,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같이 면역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증가시키는 방법이겠죠. 무조건 굶고 무조건 칼로리 적은 음식을 선택하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을 대사하고 또 근육을 동시에 합성하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기, 역시 간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모든 영양소들을 위에서 어느 정도 음식을 소화시키고 소장해서 흡수하고, 자, 이런 성분들을 몸에서 저장하고 또 다른 물질로 합성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지방 대사도 잘 안 되겠죠.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또 여러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몸에서 근섬유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다양한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의 대사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역시 간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좋아하는,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를 해야 되겠죠. 역시 간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는 세포에 필요한 50여 종의 모든 영양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는 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또 항산화 영양소들을 통해서
일단 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가 일반 이제 식사를 통해서도 일단은 근육이 잘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닭가슴살하고 그냥 방울토마토 샐러드만 계속 드셨던, 닭가슴살을 또 하루에 엄청 많이 드셨던, 이제 PT를 받던, 다이어트 하셨던 분도 일단 닭가슴살을 빼고 그것 대신에 이제 과일의 양을 식단에서 500g 정도 늘렸을 때 오히려 이제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결핍되기가 쉽고 또 에너지는 결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는 뭐 그전대로 드시되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과일의 양을 늘리는 것. 이게 아침에는 과일 식사를 하시고 또 점심, 저녁 식전에 과일을 하나 더 드시고 일반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도 그전보다는 아마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많은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 갑자기 과일과 채소만으로 막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한 끼, 또 식전에 과일이나 채소를 좀 드셔 주신다면 훨씬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형태로 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념이 좀 많이 있는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일 겁니다. 과일로 과식을 하고 또 채소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해조류로 과식을 하고 버섯류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죽은 음식, 이미 가을 처리가 다 되고 여러 양념들, 단맛, 짠맛, 다양한 양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음식은 좀 우리가 과식하게 되거든요. 결국 과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건데 왜 음식 조절이 안 될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아마 식욕이 멈춰질 겁니다. 바로 그 꼭 필요한 영양은 효소가 충분히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채소나 해조류나 버섯류가 잘 과식이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이 음식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살아있는 형태, 또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효소가 채워졌기 때문에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음식은 몸이 계속 효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죽은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가 식욕 억제가 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렙틴 호르몬은 이제 식사 후 20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죽은 음식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식욕 억제가 안 되므로 이제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폭식을 하지 않고 또 과식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효소가 풍부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비율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요리, 굽고 찌고 튀기고 이런 볶은 그런 지나치게 요리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하기도 쉬워지고 또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도 적당히 멈출 수 있는 그런 식사는 과일과 채소, 또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이런 살아있는 음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폭식하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과일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음식의 순서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미국의 주디스 로딘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음식이 그 다음 음식을 선택하는 성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음식을 선택할 때 과일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도 신선한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공식품, 피자, 치킨 이런 거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가공식품이나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그런데 먼저는 과일을 먼저 선택하자. 신선한 샐러드를 먼저 선택하자 라고 이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그걸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평생 도전하는 숙제로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저칼로리와 또 많이 움직이자 운동, 이 두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먼저 건강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그래서 칼로리도 상관없고요.
지나친 운동보다는 가벼운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운동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칼로리는 의미가 없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요. 가공식품의 저칼로리 음식과 자연식품의 고칼로리 음식이 있다라면 우리 몸은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가공식품은 저칼로리로 만들어서 열량을 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전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칼로리라 할지라도 자연의 음식이라면 우리 몸의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자, 세포가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 온몸의 장기가 건강하겠죠. 특히 소화를 시키는 중요한 장기인 간의 건강, 면역력과 또 비만 세균을 담당하는 장의 건강이 특히 더 건강해집니다.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간과 장의 기능이 튼튼해져서 몸속에 지방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우리 몸의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의 건강이 나빠져서 살찌게 하는 세균, 비만세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비만세균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자, 이 접근으로 가야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생각하지 않고 저칼로리와 운동으로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오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죠. 굶으면 당연히 빠집니다. 또 지나치게 먹은 양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멈추는 순간, 지나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운동을 멈추는 순간 다시 살이 찌는 경험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신진대사 강화를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또 온몸의 영양소를 잘 합성, 가공, 또 저장하는 간의 기능과 장의 기능, 간장이 튼튼해지는 식사법에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살찌지 않으니까요. 살 빼려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칼로리와 운동에만 집중하는 다이어트보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수록 세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온몸의 장기들이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되면서 살이 찌지 않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자, 이것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의 촉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체라면 사람도 당연히 생명체고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도 모두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효소가 작용을 잘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효소가 많은 음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다 익히고 또 쌀을 다 밥을 해서 모든 음식들을 굽고 찌고 튀기고 가열하는 순간 이런 음식에서의 효소는 다 파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열하고 조리한 음식들은 효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과일의 경우, 또 생채소의 경우, 또 살아있는 생고기나 또 물고기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상태라면 효소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효소는 42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활성이 다 깨지게 되고요. 그 안으로는 효소 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실 때는 살아있는 음식을 최소 30% 정도는 먹어야만 우리가 효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동물원의 경우에도요, 동물들이 사료와 다 이 가열, 가공된 것과 또 다 익힌 음식만 줬을 때 질병이 일어나고 또 동물이 수명이 짧아지고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동물에게, 육식동물에게, 사자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유인원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동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살아있는 형태의 과일을 줬을 때 사료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체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형태, 생과일의 형태,
또 살아있는 채소의 형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일정량을 꼭 먹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음식 분류로 치면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통곡식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가열을 좀 최소화한 상태에서 과일의 경우라면 생과일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효소를 많이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